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영길 대표님이야 아주경제 식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 한류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뉴노멀 시대 금융산업 성장 전략. 참 요새처럼 금융이 어렵고 힘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보 유출 사태가 아주 그냥 엄청난 광풍처럼 그렇게 막 충격을 줬을 때 제가 MBC 100분 토론에 참석을 해서 그래도 너무 흥분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에 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까지 1년이 걸렸고 그 1년 사이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정보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그냥 새버렸다면 작년도에 스마트폰 피싱, 스미싱도 많이 더 증가했을 텐데 작년도 스미싱 통계를 보니까 1, 4분기에 10,000건이었다가 4, 4분기에 1,000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통계 물론 많은 다른 통계도 있지만 너무 겁내거나 가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퍼졌다면 이렇게 스미싱 통계가 줄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살살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얼마 있다가 방청객 질문하는데 시민 농객이라는 분이 한 분이 저한테 딱 금융연구원장께서는 참 인식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패널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방청객한테 인식에 문제가 있다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국회의원 한 분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물러가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KT에서 데이터가 샜을 때는 미래부 장관 물러가라 소리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금융이 좀 찍히긴 찍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서 참 통계를 인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잖은 표현을 했었을 때 제 이름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제가 누리기도 했는데요. 참 이 금융산업 요새 참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한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게 이제 금융회사 해외 진출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창조금융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참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파는 거 이건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물건을 잘 만들어 팔면 또 잘들 돈을 내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또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제조업적 마인드에서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해결이 돼가지만은 이 금융이 해외 진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가지고 모아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사람들 예금을 쭉 받아가지고 또 남의 나라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대출해주고 중간에 예대 마진을 이익을 본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참 눈에 가시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가 밖에서 오더니 국내인들의 돈을 모아서 또 다른 국내인한테 대출해주고 하면서 중간에 마진을 뜯더라. 이건 아주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참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면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은행들이나 또는 다른 회사들이 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해외 진출한 나라들 대부분 다 옛날에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소위 엠파이어 제국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국이었던 적이 없죠. 제국에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된 적은 있어도 스스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전 세계를 경영해본 이런 마인드나 DNA가 우리한테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의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약간 제국주의적 DNA를 키워가야 되는 면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금방 될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너무 단기적 시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화끈한 게 또 빨리빨리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좋아하는 나라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 해외 진출 이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출한 지 뭐 2, 3년 새에 뭐 돈 벌어라 뭐 성과 내라 막 이러면은요. 그거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없고 대부분 그냥 그만하자 그리고 다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득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현재도 그래도 조금은 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나가 있는 데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나라들이 좀 보이는데요. 한 381개 정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 있는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골고루 좀 나가 있고 은행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가 있죠. 이 숫자 3개가 다른 거는요.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게 작년도 9월 말 통계고 요거는 작년 말 통계고 해서 3개가 3달 사이에 3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화끈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가 있는데 한 70몇 개가 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진출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이제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은행 보시면 역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HSBC도 보이고 산탄데르라든가 도이치뱅크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잘하고 있는 은행들이죠. 뭐 스위스계는 좀 독특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탄데르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은행인데 남미 쪽에 아주 확실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금융위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돈을 버는 은행이라서 별로 타격을 받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있어서 스페인 자체는 힘들어졌는데 산탄데르는 잘 버티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해외 진출의 하나의 좋은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꾸로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몇백 년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JP모간 체이스, 시티그룹 뭐 이런 데도 보시면은 국내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영내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그다음에 역외 완전히 해외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은행들의 형태를 우리가 잘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고객 비율이 한 70% 정도, 직원 비율은 한 85%, 예수금 비율 한 57%, 은행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현지화가 좀 된 듯한데 여전히 초국적화 지수, 이게 TNI라고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직원 수 이런 거를 전부 가중평균을 해서 전체적으로 밖에서 얼마나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좀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건데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국내 은행들은 95는 안에서 영업하는 비중이 95가 안에 있고 밖에는 5%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좀 10%, 20%까지 올려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만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뭐 신성장 동력 문제, 그 다음에 국내 고객의 해외 수요, 이것도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다 가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 있는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그대로 쫓아서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 즉 해외 금융 수요적 관점이 가능하고 또 신흥국 진출을 통한 기회지만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현지 기관들 다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글로벌 기업 금융들 다 와 있습니다. 뭐 미얀마가 떠오르는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미얀마 가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미얀마 가보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이 다 와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국내는 레드오션이요 해외는 블루오션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외도 레드오션입니다.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레드오션이 밖에 있다. 뭐 빨간색이긴 한데 좀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죠. 좀 덜 빨간 그런 측면. 그러나 여전히 레드오션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이 마치 뭐 수출을 시장을 새로 개척해서 밖에만 나가면 막
돈을 그냥 긁어들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식의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도 다 레드오션입니다. 안에도 레드오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시장 모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러나 또 다각화적 관점,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그래도 찾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국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밖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런 그 진출 전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 비이자 수익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작냐? 그거 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럼 비이자 수익 올리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수료 올려야 됩니다. ATM 기기 같은 것 사용할 때 내는 돈이라든가 뭐 외환 환전이라든가 그러면 또 이제 신문에 또 나오겠죠. 나쁜 놈들이다. 왜 고객들을 이렇게 많이 수수료를 높여가지고서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혼나면 이제 또 수수료 내리면 이제 다시 9대1로 가면 왜 이렇게 비이자 수익이 적고 이자 수익이 많냐고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국영수 공부하면 예체능 못한다고 난리고 또 예체능 하려고 열심히 음악 연주하고 그러면 왜 국영수 공부 안 하냐고 그러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 이 9대1 이거는 뭐 정말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 숫자를 바꾸려면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누구도 또 다른 그 분야에 있는 누구도 금융기관이 수수료 올렸을 때 그거를 잘하고 있다. 뭐 계속해라 이런 소리 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의 그 한계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13년 정식 통계가 안 나와서 금감원에서 좀 집계 중인데 정식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2년까지만 해놨는데 대략 은행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체 은행 자산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원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ROA, Return on Asset, 자산 전체 규모당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정하냐 그랬을 때 은행 산업에서 불문율처럼 전해지는 전통은 ROA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 정도의 이익 규모, 그러면 얼마냐? 20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해지는 아주 불문율 같은 통계 하나는 ROE 10%, 즉 전체 자본의 10%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 전체 자본이 어느 정도냐? 160조거든요. 160조의 10%니까 16조입니다. 그럼 ROE 10%면은 16조, ROA 1%면 20조. 그러면은 대략 16에서 20조 정도는 내야 이게 좀 적정한 수준이다 그럴 수 있는데 작년도 2013년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전체 다 몰린 수익의 크기가 얼마냐? 4조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16에서 20조 정도는 돼야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조 정도를 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ROA가 적정 수준 20조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ROE 수준으로 봐도 적정 수준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러면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은행업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자산은 자꾸 또는 자본은 자꾸 탈출을 할 것이고 새로운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흔들리는 순간 이제 경제도 힘이 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꼭 끓는 물 아니고 따뜻한 물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개구리가 그렇게 놀지는 않는다는 설은 있는데 하여간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니까 별로 뛰어나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헤엄치다가 계속 온도를 가열을 하니까 거기서 개구리 탕이 돼버리더라. 이제 이런 그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지금 한국 금융이 바로 그런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 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좀 쓸려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창조금융을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금융도 스스로 좀 커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계속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쫓아가서 그 기업들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측면이 우선 하나의 기회로 작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나라가 키워낸 이 글로벌 기업들 많은데 대기업들은요,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은행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클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은행 도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최고의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키워낸 다국적 기업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가 키워낸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는 밖에 나가면은 현지 은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다국적화된 은행을 상대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완전 찬밥처럼 돼버리죠. 가서 이렇게 좀 어디 조금 비즈니스 좀 없나, 뭐 거리 좀 없나 가서 얘기하면 딴 데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상대를 하는 데가 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타겟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격세지감이 들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은행 좀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는 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교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보시는 대로 교육 규모가 전 세계 GDP 한 60%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조 정도 되는 GDP가 한 100조 정도 갈 때 한 40조 정도 되는 교육 규모가 한 60조 정도까지. 그래서 저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좀 키워가 보자. 그리고 이제 신흥국 성장에 따른 진출 기회는 자꾸 더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출을 해서 세계 경제 회복에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융회사별로 정말 전부 다 비슷한데 너무너무 비슷하죠.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한 달, 뭐 1년, 2년 사이에 그냥 뭐가 나와야 되고, 그거 안 나오면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냥 치워버리라, 뭐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면에서 성과평가의 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좀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현지 인력 고용 문제도 상당히 잘 좀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 좀 고액 연봉 데려다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또 현지 인력을 채용을 할 때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파견되는 인력도 굉장히 쉽게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반면교사이긴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로부터 주요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생기잖아요. HSBC 여기 써져 있고요. 스탠다드 차터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하다가 좀 실패를 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뭐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전 세계를 돌면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 이런 나라, 이런 그 금융기관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다 성공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좀 하고, 여유를 가지고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좀 약간 좀 길게 좀 평가를 해서 너무 그렇게 단기적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할 때 의무 보유 비율 같은 것도 좀 완화를 해준다거나, 또는 신용공여를 할 때 이제 해외 손자회사에 대해서 줄 때 담보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손자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완화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죠. NCR 규제에 대한 완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안 되는데 해외에서는 되는 경우에 해외에서의 된다고 하는 만큼은 그냥 풀어줄 필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국내에서 안 되는 거니까 해외에서도 하지 마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여전사 경영관리 모델을 플러스 시키는 거 부분.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사전 신고에 대한 면제 부분. 그 다음에 금융회사 인수 사전 신고에 대한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서 좀 해외 나가서 좀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있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저희들 연구원에서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지금 33개 기관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일반 기업까지 들어와서 같이 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인프라 수출, 상호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화 한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남 스타일이 지금 19억이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정말 한류가 보면 정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금융도 똑같다. 오랫동안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적 관점 그리고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모델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참고 자료는 오늘 따끈따끈하게 한번 저희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전부 다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만 쫓아가서 진출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중국의 31개에 대한 그 성들 전부 통계를 해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겨봤더니 그 여기가 요런 요 저장성이라든가 요런 몇 군데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데 아직 안 가 있는 성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인데 요런 성들이 제대로 진출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진출을 했을 때 좋은 그런 가능성 있는 성들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는 거를 새삼 한번 이렇게 점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내보니까 하나 느끼는 거는 뭐냐? 바로 아직도 기회는 좀 있는 거는 같다. 쉽진 않지만. 그래서 쭉 그냥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70여 개가 가 있는데 그래도 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갔을 때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니치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득하게 장기적으로 이걸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중국에 대한 분석 이건 하나의 예지만 우리 눈에 아직 잘 들어오지 않은 니치들이 그래도 몇 개 숨어 있는 것들은 좀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